얘기 같잖아요. 옛날에 이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어디로 갔느냐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금강산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이 금강산. 분단이 너무 복잡화되니까 너무 먼 나라 얘기 같아요. 1순위가 금강산이고 2순위가 이제 경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일제 강점기 시대 그 도지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경기하에서 살펴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명신중학교를 19살에 졸업하고 그 평양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합니다. 이때 이 의대를 이제 전문학교지만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 가진 대학이 없어요. 한 어린이점은 모든 정도의 전문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때가 대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11년에 학교를 초등학교고 지금은 중학교 다 보통자를 붙여요. 여기 보면은 경기 보통중학교 보통자 본격적인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일제가 했을 때 우리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 학문 정도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그 신기 체계에 속한 그런 교육 체계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다 보니까 수학교가 있는데 그 지금 초등학교는 그 보통 학교였다가 수학교로 바꾸고 다시 국민학교로 바꾸고 국민학교로 바꾸는 것은 그 황제 그 일본의 천황 체제에서 전시국가 체제로 바뀌면서 모든 학교 교육은 국민 천황의 국민이 되는 것 그러한 체제로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자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조금은 좀 모자란 점이 있긴 하지만 잘 바꾼 거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꾸면 잘 바꾼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의학 전문학교를 갔는데 이때 왜 의과대학을 갔냐면 박인환 시인이 의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지극한 자식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의과라든가 농과라든가 이과를 가게 되면 군인 징집이 안 돼요. 후방에서 징집이라도 후방에서 근무를 하지 직접 전선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전선에 내보내면 뭐 죽는 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징집 대상을 시키지 않으려고 부친이 지극한 사랑으로 자식 사랑으로 이렇게 의과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지난주에 김포에 가서 하나원 강연을 했는데 하나원 시인이 그 이리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또 하나원 시인이 이리에 있는 그 이리 농림중학교죠. 그 농업학교를 왜 갔냐? 군대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떤 식민지 지배 체계가 얼마나 무서웠는가 이 박인환 시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다니고 나서 이듬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인환 시인 너무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학교를 때려치우고 서울로 와서 뭘 했느냐? 거기 제가 살았잖아. 아버지를 설득해서 3만 원을 받고 또 작은 이모를 설득해서 2만 원을 받아가지고 방금 우리가 본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차리죠. 마리서점이라는 서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박일령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초현실주의 화가인데 이분의 직업은 극장 간판을 그리는 일이에요. 이분에게 큰 도움을 받아서 마리서사의 간판, 뭐 인테리어, 책 배치, 뭐 이런 것을 다 도움을 받아서 아주 당시로서는 아주 호화찬란한 서점을 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본 마리서사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1년 남짓했어요. 1년 남짓. 그리고 나서 그
그 마리서사를 왜 차렸는가? 뭐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있고 22세 때 더 중요한 거 그 21세 때 보세요. 이게 국정교과서에도 지금 박인환 소개할 때 박인환 시인이 1946년 국제신보로 작품 거리를 통해서 등단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박인환 전집을 내면서 아니 박인환 시인의 등단작이 거리라는데 왜 거리가 원본이 공개가 안 되냐?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본이 공개가 안 되냐? 그래서 국제신보에 좀 찾아가봐야지. 국제신보가 보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의 전신이에요. 제가 이제 국제신문사에 갔어요. 가서 조봉건 기자가 내게 특별히 제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지하에 가서 국제신보를 찾아봤습니다. 그 글이 이제 제 박인환 전집 뒤에 해석을 다양하게 써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국제신보는 한국 전쟁기에 뭐 지역에 있는 신문을 합치고 해서 뭐 산업신문, 뭐 수산신문 합쳐서 한국 전쟁 기간의 국제신보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46년에는 국제신보라는 신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의 이 등단 매체는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 근데 국제신보가 한국 전쟁에 부산에서 출발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못지않게 엄청난 이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그 인기였어요, 국제신보가. 그래서 아마도 한국 전쟁 뒤에 박인환 시인이 술 먹다가 뭐 너 어디서 작품 시작했어? 나 국제신보로 했어. 이렇게 한 말이 그냥 받아 적어서 아무런 그런 증명 없이 국정교과서에도 이렇게 수록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인환 시인의 등단 매체가 무엇인지 등단작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박인환 관련 책을 가장 많이 냈는데 저의 마지막 연구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박인환 시인은 처음에 어떤 매체에서 어떤 작품으로 활동을 시작했는지는 저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다음 이제 22살에 신시론 동인을 만들어요. 김경린, 김경희, 김병욱, 이모건. 제가 요 분들의 논문을 이모건 논문도 썼고요. 김병욱 논문도 썼고 다 처음 쓴 논문들입니다. 김경희 씨는 번역가여가지고 작품 활동이 없으니까 논문을 쓰기가 어렵고 지금 김경린 선생 시인 논문을 써야 되는데 김경린 선생 따님도 지금 살아계십니다. 얼마 전에 김경린 2, 3년 됐죠. 선생 행사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발표됐는데 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친구도 논문도 많고 또 김경린이라는 문학 분야가 마리서사 어쨌든 하더라고요. 그걸 잘 살려가지고 결혼도 그래서 결혼한 게 바로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답사했던 그 국립빌딩인데 그래서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했고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뭐 취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유신문사 문화부 기자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신문사 기자 생활하니까 월급을 잘 받을 것도 생각하잖아요. 실제 이때에는 기자들이 월급이 없는 거예요. 기자들이 다 월급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취직은 취직이죠.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 야, 너 제발 기자 같은 건 하지 마라.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뭘 써주고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왜곡 보도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이 주면 다 써.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기사 교수님, 네. 그늘에서 앉아서 하시죠? 아니 저는 이게 좋은데 왜 자꾸 그러시죠? 그래서 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기자들이 월급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받기 시작합니다. 언론 투명을 확실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납니다.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남 세영이 태어납니다. 장남 큰아들은 살아계시고요. 저도 뭐 몇 차례 만나 뵀는데 제가 박일환 시인을 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보니까 박일환 시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 체구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참 인간의 DNA가 대단히 놀랍구나. 그 박세영 아드님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집을 매년 이제 한 해에 한 권씩 발행하는데 할 때마다 이 아드님의 그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집 내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49년에 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작 아주 인기 이 엔솔로지 동인지죠. 제가 김수영 자료하고 박인환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대주에서 제가 뭐 비교해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연구가로서 박인환 김수영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작을 아직 못 가지고 있어요.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이게 한 1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책이 안 나와요. 지금 나오면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살려고 하는데 책이 나오지를 않아요 지금. 그만큼 귀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동지를 그 다음에 그 49년 7월 16일에 아주 이게 뒤늦게 요즘에 발견된 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인환 시인이 내무부로 시안구에 체포돼가지고 조사도 받아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지금 박인환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이 지금 보충돼야 된다. 그 말이 서서 아까 보셨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어떤 책을 팔았냐가 남로당 있죠. 남로당 뭐 총판을 남로당 쪽에서 나온 책을 출판했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완전히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박인환 시인이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해가지고 사회 참여 인식이 전혀 없는 시인으로 지금까지 평가되어 왔는데 요 증명을 보더라도 박인환 시인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고 해방 정부 때 상당히 조선문학과 동맹 소속에 있는 시인들 못지않게 사회 참여 의식이 대단히 강했던 분입니다. 아주 강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박인환 시인의 그 역사적인 문학사적 평가가 새로 내려져요. 이거는 또 다른 제가 강연의 주제입니다. 정말로 내가 해드리고 싶은 주제고 몇 시간 해야 돼요. 꼭 내가 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박인환에 대한 문학사적인 재평가입니다. 박인환 시인은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해서 사회 참여 인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 교과서에서 나온 문학사적 평가는 새롭게 내려져야 된다.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발음이 어떨 때 안 되는데 제가 그 11일에 제주에서 신동엽 학회에 논문을 발표해야 돼요. 지금 거의 밤새다가 논문 쓰려고 약간 그런 면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다음 이렇게 잘 그 박인환 시인이 뜻대로 잘 됐는데 1950년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박인환 시인의 그 모더니즘 운동에 큰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뭐 모든 민족이 겪어야 하는 순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은 앞에 신시론 제2시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3시집도 원고를 다 모았어요.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간행을 못하니까 그 원고를 독에 넣어가지고 아까 그 도보 빌딩 있잖아요. 그 집 마당에 묻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피난 갔다 오니까 그 도보 빌딩 집이 어떻게 됐냐면 폭격 맞아서 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당이 어딘지 뭐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원고 자체가 분실된 거죠. 그래서 신시론 제3집이 못 나온 거죠. 못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박인환 시인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80때까지 지하 생활을 피난 가지 않고 했습니다. 딸이 태어났고
전쟁 중에도 이렇게 결혼도 하고 딸도 자식도 태어나고 하는가 봐요. 이렇게 또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9.18 수복 이후에 대구로 피난 가고 종군 기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 해군, 육군, 종군 가단이 있는데요. 박인환 씨는 육군에 소속되어 있고 경향신문의 그 본사가 부산으로 가서 함께 내려가기도 하고 부산 그 광복동에서 그 방을 얻어 사는데 그 서삼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승용 씨가 그 전시 중에서 장관이구나. 내무부 장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가 쪽에 이 피난 중에서 큰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러다가 그 주간국제 이진석 씨 도움도 받고 후반기 동인이라는 문예 특집을 마련했는데 그 신실원 동인이 결국 후반기 동인으로 이어지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이 후반기 동인은 동인지를 못 냈어요. 그래서 그 동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소개하고 정리한 분이 김규동 시인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 중에서 김규동론이 있는데요. 김규동의 새로운 실론에 관한 논문이 있어요. 학술 등재지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 후반기 동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다음 이제 그 대한해운공사에 취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신문사에 취직했다는 월급이 없잖아요. 뭐 뒷돈 받고 참 그렇게 또 시인의 양식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항상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못한 박인환 시인의 지인이 대한해운공사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네? 대한해운. 그러니까 이건 국가 그래도 그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박인환 시인이 이게 눈물겨워요. 그래서 이제 대한해운공사에 이제 입사가 돼서 출근을 했는데 박인환 시인이 해운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의자를 하나 받았는데 주위에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외되겠어요. 박인환 시인의 산문을 읽어보면 그래도 참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이 자리를 버티다 보면 언젠가 나에게 일거리를 주겠지. 이게 눈물겨운 거예요. 근데 일거리를 안 주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일거리를 주위에 있는 부서원들이 안 줘요. 사장이 보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고 그 55년에 그 다음에 보세요. 대한해운공사 상선 남해호를 타고 미국 여행했다고 하잖아요. 박인환 시인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여행한 게 아니라 대한해운공사 사장이 보다 못하니까 일거리를 안 주고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불러가지고 박 선생은 시를 쓰니까 해외 견문을 넓히면 참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일종의 이런 바람 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박인환 산문을 보면 시에도 나오지만 갑자기 외국 여행이 결정돼서 외국 여행이 아니라 공사가 이제 해외에 가는 일에 딸려서 가는데 갑자기 박인환 시인 입장에서는 여행이 결정되니까 뭐 여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비를.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주위 사람들에게 여비를 빌려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박인환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인환 시인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멋쟁이 시인이라고 하잖아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뭐 조니 워커를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마시고 말투도 아주 멋있게 하고 영어 배우처럼 하고 또 잘생겼잖아요. 멋있게. 그래서 엄청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인으로 명동의 댄디보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은 정반대입니다. 가락수 한 그릇을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 박인환 시인이 31살로 요절하는데 가장 설계 우는 분이
국민이라고. 그 현실을 자기 남편이 잘 아니까 너무나 배를 고르면서 살아간 그 삶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자체에 대해서 엄청 서럽게 울었다고. 그러면 이 박인환의 이런 그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아니 그럼 속인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렇게 어려움에서 뭐 겉만 화려하게 입고 했으니까 이중생활자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긍정해보면 그것이 박인환 시인이 시인으로서 지키고자 했던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인이다, 시인다운 모습을 내가 지켜야 된다, 말 한마디로 내가 시인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박인환 시인의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53년 28살 때 이상의 그 추모의 방을 열고요. 그 박인환 시인이 이 상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더니즘 시를 추구했으니까 그냥 앞에서 우리가 선례로 삼을 수 있는 시인이 이 상이었으니까 이 상의 추모의 밤을 그 부산 피난 시절에도 해요. 이 상의 추모의 밤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기도 했고, 그 차남 세 권을 또 이때 낳기도 합니다. 제가 차남 세 권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조형예술대학 거기에 무슨 미술 관련 교수였다고 해요. 나이가 됐으니까 퇴임하셨겠네요. 제가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53년에 그 휴전돼서 가장 먼저 박인환 시인이 한 것은 그 영화평론가 협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영화평론가를 결성해서 영화평을 쓴 거죠. 영화평을 왜 썼을까요? 두 가지죠. 이 모더니즘 운동 차원에서 영화가 가장 시대를 앞서서 반영하잖아요. 그런 모더니티를 자기 작품 세계에서 도움받고 됐죠. 더 중요한 건 왜 썼을까요? 먹고 살라고.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시 써서 원고를 제대로 못 받죠. 영화 평론은 영화 제작자들이 영화 만들어서 홍보해야 되니까 이름 있는 시인이 써주니까 용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참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 활동하는데 제가 박인환 시인의 전집에서 영화 평론 전집을 냈거든요. 우리나라 영화 평론가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 평론가의 1세대가 누구냐? 박인환. 가장 많이 썼어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열심히 쓰시고 가장 동원해서 쓰셨어요. 얼마나 그 영화 평론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영화 평론가들이 박인환 영화 평론가를 꼭 읽어야 돼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영화 평론가 몇 분에게 물어봤더만 박인환 시인이 영화 평론을 다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까 박인환 시인의 등단 매체, 등단작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제기했듯이 모든 분야의 기초 연구가 너무 부실해요. 기초 연구가 너무 부실해요. 학문하는 사람들, 창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통에 대한 연구, 기초에 대한 연구, 이런 자세를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이 박인환 시인이 영화 평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초 연구가 지금 부실하고 전통에 대한 계승이 얼마나 지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박인환 시인의 그 캐릭터 중에서 영화 평론가라는 것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대단한 영화 평론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미국 여행도 다녀오시고요. 지금이야 뭐 외국 여행이 흔하지만 이때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니까 대단히 뉴스거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청탁이 오는 거예요. 불과 한 19일 정도 다녔는데 거의 말씀은 한 19년 사신 것 같아요. 미국을 다 가요. 미국을. 근데 다녀오질 않고 가보질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궁금한 거죠. 박인환 시인이 워낙 또 말재주가 좋잖아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화풍이 세잖아요.
나무 한 그루 봤는데 100그루 본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공짜 술도 많이 얻어먹고요. 미국 다녀오셔가지고 뭐 화려한 생활을 했어요. 조선일보사에서도 식사하고 미국 여행기를 여러 군데 발표하고요. 술도 많이 얻어먹고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 오는가 싶었는데 31살 때 아까 박인환 시인이 좋아했던 이상의 추모의 밤을 연 사흘 동안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월 17일 오후 9시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드셨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원래 술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박인환 시인이 원래 술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마리서사 시절에도 술을 안 드셨어요. 왜 술을 먹게 됐냐면은 한국 전쟁 때문에 술을. 왜냐면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알던 시인들이 아프고 시인들이 죽고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한 폐허, 그 비극적인 폐허를 감당하지 못해서 상실을 하고 때문에 술을 드시기 시작해서 못 먹던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세상을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 망우리에 묻히셨고요. 거기에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박인환 시인의 망우리 묘소에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계시나요? 제가 그 다른 데서 지금 그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망우리에서 강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아주 흔쾌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 망우리 가서 박인환 시인하고 그 이중섭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제주도에 이중섭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그 이중섭 화가가 일본에 건너간 부인에게 쓴 편지 있잖아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편지 그냥 직설적으로 썼잖아요. 썼는데 그걸 읽으니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이중섭 그 화가의 그림들이 가슴 푸레하게 그 은박지에 그리고 개 많이 그리거든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31살이라는 정말로 이른 나이에 요절을 하셨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31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그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는 게 자체가 놀라워요. 정말 이제 그 뒤에 보시면 자 쭉쭉 보겠습니다. 20주기의 마다들 세영에 의해서 목마 승려가 강행됐고요. 그 세영 아들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26주기를 맞이해서 김기동 선생 등이 세월이 가면 산문집을 추모 산문집을 냈고요. 30주기에 박인환 전집이 문학세계사에서 처음 나오고 49주기에 문학사상사에서 한국 대표시인 박인환이 나옵니다. 여기에 오류가 많아요. 보니까 그 박인환의 시를 세월이 가면을 불러서 크게 히트한 가수가 누구죠? 박인이라는 가수가 있죠. 그분이 박인환 시인을 아주 좋아했고요. 노래도 많이 불렀고 또 본인이 시도 썼어요. 그래서 이 문학사상사에서 전집이 나왔을 때 살펴보니까 거기 두 편이 보니까 박인환 시인의 작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발굴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은 제가 다른 글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박인희 시인, 가수의 시인의 시를 갖다가 잘못 넣어가지고 박인환 작품이라고 거듭 말씀드려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기초 연구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문학사상사에 너무 놀라워서 두 편이 발굴됐으니까 제가 늘 관심 있는 시인이어가지고 문학사상사에 전화했어요. 이 작품 어디서 발굴했나? 누가 발굴했나? 물어보니까 뭐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문승욱 선생이 엮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 이게 박인환 전집인데 처음으로 전집다운 전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승욱 선생님은 이 뒤에도 박인환 자료를 많이 발굴하셔서 제가 박인환 전집을 내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계세요. 물론 뭐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건 아닌데 제가 큰 돈을 받을 때마다 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를 하나 발굴한다는 게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시간과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감성 전영준 선생님 잘 아시죠? 네. 그분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살 때 그 소장자가 만약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101만 원이라 200만 원 줬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돈 받아가지고 문승국 선생님 뭐 이거 10만 원 달라고 하면 제가 정말로 최소한도 배는 드리죠. 20만 원을 드리는 식으로 제가 자료를 줍니다. 그걸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10만 원 달라고 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저로서는 박인환 연구가로서 제가 구하지 못한 자료를 대신 구해줬는데 10만 원만 드리면 안 되죠. 큰 돈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도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자료를 달면 꼭 연락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서지 이걸 같은 분들은 서지학자라고 하는데 서지학자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맹암계는 자료비를 잘 준다. 저기 발굴님 전화가 오셔요. 제가 한 번도 거절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주머니 돈이 없으니까 아주 참 모면한 자고 제가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가끔씩 그래서 우리 어부인의 지혜를 좀 많이 발휘해가지고 자료가 많이 나와요. 자료. 참 욕심나는 자료도 많아요. 좀 그저께도 지금 그 시작이란 잡지 제가 1권, 4권, 5권이 있는데 6권이 나왔는데 2, 3권이 없어요. 이제 2, 3권이 나왔다고. 2, 3권이 아니라 1권, 2, 3권은 아직 여전히 안 나왔고 4, 5권이 나왔는데 저한테 있는데 다시 복권이 되는 거죠. 또 나왔다고 키한 잡지니까 거기에 박인환 작품과 김수영 작품이 다 실려 있어요. 복권이지만 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 40만 원부터 출발한다. 이게 얼마에 떨어질지 지금 걱정이 많네요. 경매라고 하는 것은 40만 원에 끝날 수도 있지만 8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산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문승국 선생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늘날에 박인환 전집이 나올 수 있게 된 히팅 공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박인환 전집 실천문화사서 냈고요. 이 실천문화사에 내게 된 계기는 제가 찾아가서 낸 건데 실천문화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출판사로 평가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박인환 시인이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해서 참여의식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실천문학사에 이 박인환 전집을 낸 거예요. 처음에 실천문학사에 있는 사장도 그렇고 이 출판사하고 박인환 시인은 성격이 잘 안 맞는다고 무슨 얘기냐고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결정하라. 당신들이 이거 보니까 시가 뭐 아주 참여의식이 아주 대단한 그래서 기꺼이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박인환 전집을 실천문학사에서 가능해서 그 이후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구가들에게서 박인환 시인이 어느 연구가도 참여의식이 없는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평가한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돼서 논문마다 어떻게 더 참여를 많이 했냐 거기에 오히려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보람 중에 하나는 박인환 전집을 실천문학사에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아주 다른 얘기인데 이게 참고적으로 실천문학사가 옛날에 실천문학사가 아닙니다. 제가 실천문학사의 주주이기도 해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실천문학사에서 이사도 했고 감사도 하고 지금 대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경영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인들을 탄압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뭐 좀 다른 소리 했다가 지금 고소한다고 내용 증명서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려요. 어느 호에 보니까 그 대표가 실천문학사 뭐 연역에 대해서 봤는데 저를 막 거의 20번 가까이 언급하면서
제일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 저는 진짜 하늘을 울어서 그런 한 적이 없어요. 혹시 그 보면은 맹암흑에 막 있는데 그거는 완전 내용 날쪽을 제가 반론권을 신청했어요. 반론권을 신청했는데 지금 아무 연락이 없어가지고 주청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다가 우리 네 분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주청에서 임시주청을 열으라고 7월 15일 날 지금 열으라고 했는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그 대표가 지금 먼저 임시주청을 9시 경기도 광주에서 연다고 통지를 해가지고 받지도 못했어요. 그 주청을 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열었다고 지금 법원에 통보를 한 거예요. 열었다고. 그래서 여기 시천문학사 새롭게 여러분들 아주 지금 시천문학사는 지금 한국 작가의 전신인 자유실천문학위의 기반기를 만든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보 문학에 큰 역할을 했던 출판사인데 지금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요즘의 시천문학사는 좀 제대로 아셔야 되니까 지금 강의 주제와 다른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박인환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박인환 인제 가면 박인환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게 2012년에 개관됐고요. 거기 가면 제가 영화 포스터라든가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제공했어요. 거기 홍보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무료 공개했습니다. 꼭 인제 가시면 박인환 문학관 한번 들려서 구경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정숙 여사가 저도 처음 글쓸 때 누구한테 풍문 들어서 미국에 가셨다고 잘못 썼어요.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큰 아들 집에서 사시다가 근래 돌아가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제가 박인환 이제 그동안 모으고 했던 걸 이제 성과를 내야 되겠다 해서 비로소 전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박인환 번역 전집을 냈고요. 2020년에 박인환 시전집을 냈고요. 제가 제안을 해서 인재군과 경향신문사 운동으로 지금 박인환 상을 만들어서 학술군, 그다음에 창작시군 이렇게 좀 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학술군 심사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박인환 시전집,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1년에 영화 평론 전집을 간직했고요. 또 박인환 선시집을 복간했어요. 복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선시집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인환 시천문학사에서 낼 때 박인환 선시집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한 권이 그때 나왔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200만 원에 나왔어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선시집은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주 싸게 샀어요. 120만 원에 샀습니다. 다음 영역본 그 영우편 영문학자가 원래 제가 그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번역을 하려다가 도저히 바빠가지고 영우편 시를 결정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위에 있는 번역 전집은 그냥 영어로 선지집을 박인환 선지집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박인환 문학관에 가서 이런 거 나왔는데요. 명함무게가 이런 거 내면 좀 선물로 주세요. 아마 여분이 있을 테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면 제 이름을 좀 파세요. 가면 명함무게가 주라고 했다고. 남는 척 뭐였지? 다 여기 시전지 뭐 다. 그 다음에 작년에 박인환 평론 전집을 냈고요. 올해 박인환 산문 전집을 냅니다. 이렇게 5권이 나오는데요. 전집이 5권입니다. 나오면 저희가 이제 박인환 전집 사업이 다 끝나요. 아마 더 이상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집을 하면 그리고 제가 박인환 연구로서 연구하는 영역에 큰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번역 그 전집에 대해서 관심들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놀라워요. 전집이 두껍잖아요. 전집이 최소한 350쪽은 돼야 됩니다. 31살에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영화 평론을 하시고 성론을 하시고 시를 쓰시고 아니 언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 돌아다니시고 사람들하고 분들하고 재밌는 말씀도 나누시고 언제 이거 작품을 했는지 놀라운 거예요. 그냥 베껴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이에요. 번역.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태우가 없이 뭐 산문 원고는 신문사에다 뭐 언제 발표한다 이런 그냥 놀다가 이제 다방에 오라고 해서 기자가 오늘 앞에서 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양이 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박인환 시인이 56년에 타겠으니까요. 만약에 국제신보가 46년에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작품 활동 기간이 10년이 10년. 그죠? 근데 한국 전쟁이 3년이잖아요. 그 전쟁 기간은 거의 작품 활동이 없어요. 7년이에요. 근데 사실 46년에서 50년 사이에는 시를 발표하기 총 20편도 안 돼요. 신인이 청탁이 없어요. 실제 작품 활동을 한 거는 또 한국 전쟁 때는 53년 7월에 휴전이니까 그 이후 54년, 55년, 56년 3월이니까 실제 작품 활동을 한 게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되는데 전집에 5권 정도의 양을 썼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100교도 힘든 거예요. 100교도. 대단한 천재예요. 천재가 아니고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양 자체가. 그 정도로 박인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박인환 시인의 대표시 마지막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해드려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시문 때는 박인환 신앙도랑 선물을 말해서 오늘 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동엽 논문 쓰고 나오니라고요. 아이고 선물을 못 드려 못 가졌네. 자, 신앙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박인환 작품 세계 보세요. 이거 제가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첫 번째 박인환 전기 시작품에 나타난 동아시아 인지국차인 논문입니다. 제가 썼지만 제가 생각해도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보시죠. 지금까지 박인환의 시세계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는 모더니즘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정답처럼 인정되고 있는 그의 시세계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박인환의 시세계는 새로운 시형식을 통해 현실을 강하게 반영했다고 보십니다. 새로운 형식을 추구했지만 그것 자체가 모더니즘 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 조건일 뿐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세계가 모더니즘으로 규명된 결과 곧 현실 인식이 없다고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모더니즘을 어떤 시기의 문화운동이나 사조로 보기보다는 리얼리즘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박인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 못하셨나?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신 거죠? 다 국어 공부하셨죠? 정말 이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김소월 시인 그러면 국민 시인이라고 치면서 우리의 한해 정서를 잘 대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윤동주 시인 그러면 민족 시인 평가받는 것이다. 정답으로 알려드립니다. 권관순 여사에 대해서 왜 김소월 시인은 그 일제 시대에 단순한 서정 민족의 한을 개성한 시인의 차원을 넘어서 조선인으로서 민족 저항시를 썼다고 왜 안 적었을까요? 그게 생략된 거예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지금 알고 있는 다 재탄본인데 초탄본은 강처중 등 친구가 있는데 그때 키워드가 민주입니다. 계급이에요. 독감본에서 민족이라는 키워드가 바뀌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근대문학의 아버지는 이광수와 최남선이라고 합니까? 그 근대문학은 이광수와 최남선만 했습니다. 그 아래 김여제, 최서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길게 해야 될 단적으로 말해서 이게 해방된 뒤에 친일 파들에 의해서 이런 교육이 많이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친일 파들을 내세워야지만이 자신들의 친일 역사가 사라지니까 이광수와 최남선은 친일을 했지만 근대 문학을 이룬 아버지란 큰 공적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친일할 거야. 그런 사과를 적용시킨 거예요. 사실은 항일운동하는 많은 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친일. 국정국가에서 수록된 시인들. 서정주의 국가 앞에서 뭐 얼마나 대단한 시인. 서정주를 해서 뭐 5천명. 국정국가에서 수록된 시인은 다 친일이세요. 지금 서정주 시인의 시가 국정국가에서 모시죠. 아시죠? 많이 지금 역사의 발전을 이루고 근본적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사를 매길 때 모더니즘은 모더니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참여 인식이 없는 시인들이라고 평가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학사의 흐름에서 모더니즘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회 참여 인식을 지운 거예요. 의도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 문학사가 사회 참여 인식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걸 치울수록 시인들에게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돼요. 박인환 시인은 모더니즘 운동을 계승한 사람이지 무슨 사회 참여 인식은 전혀 없는 시인으로 평가를 만든 거예요. 사실 엄청난 사회 참여 의식을 가졌던 시인인데 모더니즘이라는 그 키워드 덮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1945년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박인환은 그와 같은 시기에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까지 인정합니다. 해방의 희열을 감상적으로 노래한 다수의 시인들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타산적으로 삼은 것은 물론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민족 국가의 수립을 위해서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와 같은 자세는 동시대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 상당히 선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품을 봐야 되죠. 보면 뭐 다들 자, 이 동아시아 국가들 해방 인식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트르키스탄, 홍콩 등을 박인환 시인이 실었어요. 이런 시인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해방기에 이런 시인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박인환 시인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 기자 활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를 직접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아래 시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시는 시목 자체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첫째 열이 이렇습니다. 동양의 오케스트라 가물날에 반주하게 들려온다. 오 약소민족 우리와 같은 식민지의 인도네시아 폴란드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사원을 만들지 않아. 영국에처럼 은행도 세우지 않아. 토이는 저축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축할 여유란 도무지 없다. 또 그 안에 주거와 의식은 최저고 노예적 지위는 더욱 심하다.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인민의 해방 세워야 할 이들의 나라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성립한다. 그런데 연립 임시정부란 또다시 각자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부서라. 이제는 식민지의 고아가 되는 모습이다. 전 인민은 치단결하여 스콜처럼 부서져라. 국가 방위와 인민전선을 위해 피를 뿌려라. 제국주의의 야만적 제재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여 힘 있는 대로 영웅되어 싸워라. 자유와 자기 보존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야욕과 포악과 비민주적인 식민 정책을 지구에서 부숴내기 위해 반항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이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라. 사회 참여인식이 없습니까?
이런 시인이 없어요. 대단한 시인. 이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는 결국 왜 쓴 거예요? 조선 민중에게 시를 쓴 거죠. 싸우라. 해방이 됐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동남아시아가 다 원래 2차 세계대전 전에 있는 나라를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 민족 전쟁을 해서 다 해방되잖아요. 한국만 유일하게 해방이. 네, 베트남. 베트남도 오랫동안 안 됐죠. 안 됐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되긴 됐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또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쯤 된다? 53분. 10시? 11시. 다 끝났네. 예. 뭐. 자,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러면 그 아래 시는 다음 시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캄보디아, 월남, 베트남, 역시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가 똑같습니다. 그런 주제로 쓰셨어요. 그 베트남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계 민족의 가장 강인한 민족 우리가 하면은 예처럼 뭐 이스라엘을 들다거나 독일을 들잖아요. 네. 제가 아는 지식의 범주에서 가장 강인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 아래 한 달락 있죠. 박인환이 민족 쾌락을 추구한 또 다른 나라는 월남 베트남 찾으셨나요? 예.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BC 1379년 남국이라는 독립왕으로 시작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식민지의 경험 또한 오래다. 214년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침략을 시작으로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13세기에는 몽골로부터 세 차례 침략을 받았으며 1862년부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 1940년대부터는 일본의 지배를 또한받았다. 인도는 베트남을 중국의 장개석 정권을 타도하고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위한 군사적 전투로 뒤집어 삼았다. 1945년 일본이 패하자 같은 해 9월 2일 공산주의자 및 민족주의자들은 시민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그렇지만 1940년 프랑스 반대에 부딪혀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겪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도 겪었다. 근데 100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거는 자국의 언어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자신들의 언어를 지켰다는 게 너무 놀라죠. 그리고 베트남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다 이겼어요. 프랑스 싸워서 싸워서 이기고 미국 가서 싸우고 중국에서 싸워서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가족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 동포 조선족이 제일 많은데 이가 어느 나라예요? 베트남. 분들은 우리나라 민족 문화상을 좋아해요. 베트남 대단한 나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다음 논문 박일환 씨에 나타난 엘리엇과 스펜더 시도의 수용 영상. 제가 동서 비교문학 전환에 학술 등재진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늘 반 마리서사 있잖아요. 마리서사에 대해서는 꼭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마리서사 박인환 시인이 마리서사를 왜 차렸을까? 첫 번째는 책을 좋아했거든요. 박인환 시인이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박인환 시인은 탐나는 책이 있으면 절대로 빌려서 안 돼요.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신문사 돌아다니면서 온 책들 그냥 많이 주고 오기도 하고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박인환의 이 마리서사에는 당시에 볼 수 없는 해외에서 발간된 책들을 많이 비치할 정도로 그만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책 자체를 엄청 좋아했어요. 두 번째로는 차린 의도가 새로운 문학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 체제와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했던 이런 정치 지향이라든가 또는 청록파 위에 했던 정치에 무관심한 영역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합한 새로운 문학, 물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모던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걸 차리기 위해 그러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아지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문인들이 말이 서서를 엄청 좋아한 거예요. 사람이 들끓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도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장사는 잘 되는데 시들 큰 가져가서 돈을 안 주고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방기의 큰 문화 공간의 역할을 했고요. 다음, 왜 마리서사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에 대한 학습. 세 번째 이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수영 시인의 견해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예. 그 당시 일본의 시인 안자이 후루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첫 시집 제목이 군함말리입니다. 군함말리. 사과꽃 향기 말자, 사과꽃 향기 말자인데요. 그거를 줄여서 줄인 게 아니라 우리 말로 했을 때, 한국어로 했을 때 말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칸 말이라는 발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김수영 시인의 증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언은 견해는 이정숙 여사인데요. 프랑스의 화가 시인 마리 로랑생이 있습니다. 이 마리 로랑생은 프랑스 모더니즘 시의 선구자인 아폴리네르의 애인이죠. 애인이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문학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그 박인환 시인이 마리 로랑생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리를 따왔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정숙 여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서사 앞에서 이모곤 시인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 간판에 보면 불어가 많이 있어요. 불어. 장식 디자인 개념 그런 걸 보면 이정숙 여사의 견해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마리서사가 남긴 이 의미는 뭐냐? 사에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잘 정리했는데요. 마리서사를 빌려서 우리 문단에도 해방 이후에 짧은 시간이겠지만 가장 자유로운 좌우의 구별이 없었을 때 좌우의 구별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없었던 목마를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 라는 것이 마리서사의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방기의 새로운 문학 운동의 아지트 역할이 마리서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또 5분 이내에 얼른 끝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김수영 한겨레 33년 기념으로 김수영 탄생 100주년 연재를 26번 했잖아요. 보셨나요? 네.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인터넷에 가서 키워드로 26가지를 했습니다. 많은 그 독자들의 호응이 있었던 연재인데요. 그래서 그 한겨레 최재봉 기자하고 저가 처음으로 해서 김은교 선생, 김수희 선생 함께 했던 연재인데 그 중에 제가 2번 거기 발표하는데 그때 박인환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어 꼭 읽어보시고 박인환 시인이 오늘날 이렇게 본격적인 시인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회참여의식으로 받지 못했던 원 중에 하나가 김수영 시인에게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어느덧 많은 독자들은 김수영 시인과 박인환 시인을 마치 라이벌 관계라도 되는 듯 여기고 있다. 두 시인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김수영이다. 작품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한 그가 5편의 산문과 한 편의 시에서 박인환을 호명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만큼 김수영 시인이 박인환 시인의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이건 수영 시인과 박인환 시인이 처음 만난 거는 언제 만났냐면요. 그 해방 직후에 극단 청포도가 있는데 청포도에 이제 김수영 시인이 놀러 갔다가 그게 박인환 시인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환 시인이 막 그때 막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은 만주에서 그 일본에서도 그렇고 연구 활동을 하다가 왔잖아요.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잘 알아요.
그냥 막 박인환이 막 과장된 음수도 막 연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속으로 좀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연극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냐. 첫 인상을 좋지 않게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이 서점을 내고 이제 김정신이 책도 사고 팔기도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업 이제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박인환 시인의 스승이 아까 초현실주의 화가였던 박일영, 김수영 시인의 스승도 박일영이에요. 두 분이 다 박일영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박일영이라는 이 무명 화가를 왜 섬기냐면 이분이 진짜 김영경 여사님의 말씀을 위하니까 정말로 박학다식하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렇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예술의 허위 가식에 거부한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박일영인가 박인환 시인에게 말사사를 만들어주고 진정한 모더니즘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박일영이가 보기에 박인환이 겉멋만 배웠지 진정한 모더니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아마 김수영 시인에게 와서 쫓기네. 가뜩이나 못마땅 했는데 우리 스승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겉멋만 내세운다고 김수영 시인이 내면에 그렇지 않아도 좀 못마땅히 여겼는데 근데 박인환 시인과 김수영 시인이 5살 차이가 나는데 김수영 시인이 예술부락이라는 데로 등단을 해요. 예술부락으로 어떻게 등단했는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김영경 여사님의 증언에 의하니까 조지훈 시인에게 원고를 갖다 줘서 등단을 해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술부락이라는 잡지가 당시로서는 좀 보수적인 잡지야. 박인환이가 이걸 인정을 안 해. 너 그걸 고리타고 한데 작품을 날타있냐. 5살이나 많은데도 너 수영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좀 기분 나쁜데 그 잡지를 말이지 자기가 신시론 동의하면서도 끼워도 주지를 않아. 너 시 좀 더 써야 돼. 그러니까 더 이게 기분이 나쁘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새로운 도시와의 힘인들 합창에 아까 김경민, 김병우, 이모건, 김경희, 박인환 이렇게 5사람이 하는데 이것도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멤버가 김경희, 김병우, 이모건이 월북해요. 이것도 논문도 있습니다. 제 논문. 그래서 새로운 멤버가 필요하잖아요. 스스로 월북하죠. 당대 지식인들은 거의 다 그런 행로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더 멤버를 모집해야 되는데 이 주도는 박인환이 하는 거니까. 어느 날 수영아 제 이 시집 내려고 하는데 너 좀 끼워줄까? 가뜩이나 저기 마리사사 아지트에 오면은 그 시인들 다 있잖아요. 박인환이 김수영을 인정을 안 해. 예술부라고 그러던데 제가 말 저런 데 등장했어. 그래서 열등의식이 쌓여 있는데 박일영 스승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저놈은 안 되는 놈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박인환 시인이 세상을 떴어요.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10년이 됐는데도 박인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떴는데도 막 천재 시인으로 계속 평가를 받으니까 이걸 보다 못해서 비로소 김수영이 10년이 지나서 박인환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5편의 산문에 한 편의 시에서 박인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이벌 의식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죠. 그런 라이벌 의식이 인간이니까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박인환의 모더니즘 시가 자기가 김수영 시인이 보기에 60년대 참여의식의 시대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박인환의 새로운 시가 과연 60년대 이런 사회의 참여를 바라는 시대에 과연 부합했나, 선구적인 역할을 했나 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박인환 시인의 천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김수영 시인의 양심으로 내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말을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글이 있잖아요. 몇 번째인가 한 여덟 번째 되나요? 김수영은 박인환이 세상을 뜬 지 10년 가까이 돼서야 그를 호명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인 계기는 박인환을 요절한 천재 시인으로 평가하는 문단의 분위기에 공감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김수영은 박인환 관련한 원고 청탁에 일체에 응하지 않고 시란 무엇인가를 종종 생각했다. 그래서 박인환의 선시집을 몇 번이나 읽어요. 김수영 씨.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떤 시인가 다시 읽어도 역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것이 그 아래도 있고요. 그 아래도 있고 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김수영 시인하고 이제 한국전쟁 끝난 지 10년 된 뒤에 어느 날 다방에서 있는데 김수영 시인이 자기 작품을 주고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노신문사에 작품을 갖다 주려고 왔는데 한번 읽어봐. 읽어보니까 이거 반대. 박인환 시인이 갖다 주려고 김수영 시인이 했어요. 김수영 시인이 뭐 안 좋게 생각하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거 이 말은 말이야. 너 감옥에 저 포로소용소에 있을 때 생긴 말이야. 김수영 시인이 포로소용소에 있었잖아요. 바깥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포로소용소에 있을 때 생긴 말이야. 그러니까 김수영을 타박한 거지. 이런 말도 몰라. 나는 이렇게 세련된 거야. 나는 시대를 잘 알고 있어. 넌 모르잖아. 그래서 뭐 이래 좀 고치면 좋겠다는 말을 듣지도 않고 야, 내 시를 너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그냥 갔다고 해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기 썼어요. 그런 일화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 단락 보세요. 세 번째 단락. 김수영은 이런 걸 못마땅히 여기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걸 왜 써요? 또 굳이 썼어요. 나는 박인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엄청 그 박인환에 대한 평을 할 때 엄청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요. 부부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도 않고 세상을 일찍 떠난 박인환을 나무랐습니다. 뭐 어떻게 떠난 사람을 뭐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나요? 근데 너 부부란 자식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책임도 못 지고 죽었다. 이런 인간으로 지금 비하한 거죠. 또 인환, 너는 왜 이런 신문 기사만큼도 못한 것을 시라고 쓰고 갔다지?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이 글을 박인환 시인이 봤다면 뭐라고 할까? 화를 불같이 냈을까? 했을까? 박인환 시인은 5살이나 어리지만 김수영의 이런 면모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상으로 유추했는데 그럼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했을거든요. 야, 수영아, 훌륭한 시 많이 써서 너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해도 아마 덕담을 들려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환 시인이 이렇게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통이 큰 분이었습니다. 싸우지를 않아요. 박인환 시인은 싸우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허풍은 써요.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도 얻어먹죠. 골목을 지나다가 친일한 선배들이 나오잖아요. 만나면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하기 싫어 다른 골목으로. 그런 철저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했어요. 거기가 없는 돈으로 차로 대접하고 연신 송기정 선수를 엄청나게 또 대우를 했어요. 아주 멋진 분입니다. 김수영 시인의 이런 비난을 받아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수용할 만큼 이 분이 넉넉한 분이었고 사회 참여의식이 아주 강했던 분이고 인정이 아주 많았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박인환 작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체됐어요. 그런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우리 원서동 찍고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진 찍고 원서동 집을 보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는데 그 옆에 또 고이동 가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서양 화를 아주 집이 좋아요. 거기에 또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하셨죠.